건강보험료 체납고지서가 현관에 떨어졌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발견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통장 인출 내역에는 공동명의 퇴직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믿으라고? 가족 단톡방에는 요양원 견학 권유만 올라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단 한 가지 증거는 무엇일까요? 아들은 시스템 점검일 뿐이야 라는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날 제가 아들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던 순간 우리 집 현관문에 붙은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 통장 비밀번호를 아들에게 알려주면서 했던 그 한마디, 우리 아빠한테만 알려줘라. 그 말이 훗날 얼마나 큰 비극을 부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저희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일하며 마련한 집이었지요. 남편이 퇴직한 지는 2년째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42살로 결혼해서 따로 살고 딸은 39살로 미혼이지만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남편은 퇴직 후 중증 당뇨와 심장질환으로 자주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서류 도수자도 어려워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모든 금융과 서류 관리를 아들이 자처해 맡았습니다. 정말 든든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두 분은 건강이나 챙기세요. 돈 걱정, 서류 걱정은 제가 다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퇴직금 통장과 주택, 관련 서류 도장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딸도 그걸 지켜보며 말했죠. 오빠가 정말 잘해줘. 엄마 아빠는 그냥 믿고 맡기세요. 그래서 저희는 맡겼습니다. 가장 믿는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은행 금리가 좋아서 퇴직금을 좀 더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알아봤는데 서류만 좀 사인해 주시면 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해라.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 아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영어와 법률 용어가 가득한 복잡한 문서였죠. 저는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다 뭐니? 너무 복잡한데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재투자하는 거예요. 아빠 명의로 된 건데 제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명의를 추가하는 절차일 뿐이에요. 그래야 제가 편리하게 운용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들의 말은 항상 논리적이고 당당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손을 잡고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니까 믿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해칠 리가 없다고요. 그 후 아들은 가족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빠 일 처리하러 왔어요. 라는 글과 함께 며느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빠 수고해요. 우리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려고 항상 애쓰시네요. 딸도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고요. 모두가 아들을 칭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더니 이상한 영수증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보게. 오늘 진료비가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네. 전액 본인 부담이라더구만. 에이, 그럴 리가. 아들 녀석이 건강보험료 다 내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아빠 병원에서 보험 처리가 안 된대. 무슨 일이니?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보험공단에서 시스템 점검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다음 달에 가면 정상 처리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그래? 시스템 점검? 네, 맞아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첫 번째 이상 신호였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에서였습니다. 남편의 약값을 내려고 은행에 갔더니 평소 쓰던 통장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객님이 통장은 공동명의로 전환되셨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설 시 설정하신 분만 아시거나 공동명의자 분이 변경하셨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자? 내 고객님과 다른 분이 함께 명의에 올라가 계세요. 아드님이시네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공동명의를 추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통장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물었죠. 아들 아빠 통장 비밀번호가 바뀌었더구나. 네가 바꾼 거니? 아들은 전화로 살짝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보안을 위해서 바꾼 거예요, 엄마. 예전 비밀번호가 너무 간단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새로 설정했어요. 아빠께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그래 보안을 위해서.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컴퓨터도 모르는데 보안이 중요하긴 하지. 다시 한번 저희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딸과의 통화에서 작은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딸이 평소보다 목소리가 어둡더군요. 엄마 오빠한테서 돈 좀 빌린 적 있어? 너 오빠한테 돈을 빌렸어? 왜? 아니 그냥요. 오빠가 자꾸 투자할 기회가 좋다면서 부담 없이 넣어보라고 하셔서 제 사업 자금 좀 맡겼었는데 연락이 자꾸 안 돼서. 그래. 오빠한테 말해봐. 말했어요. 오빠는 당장은 현금화가 어렵다면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우리 집 서류들 오빠가 잘 관리하고 있죠? 딸의 목소리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요즘 바쁘시던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래서요. 전화를 끊고도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딸의 걱정으로 치워버렸죠. 아들을 의심하기보다는 딸이 사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나라들이 부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유난히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죠. 어머니 요즘 허리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걱정이에요. 저희가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전문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견학 다녀오시겠어요? 요양원? 우리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아니요, 어머니.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 갈 때마다 어머니가 모시고 다니시느라 너무 힘드시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계시면 휴식도 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항상 매끄럽고 배려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왜인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죠. 마치 저희를 이 집에서 빼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나중에 한번 가보자. 아들은 그때까지도 조용히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바라보니 아들은 슬쩍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작은 행동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자고 난 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병원비 바뀐 통장, 비밀번호 딸의 수상한 말, 요양원 이야기, 하나둘씩 떠오르는 이상한 점들. 결국 저는 몰래 서랍을 열어 남편의 중요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제 투자를 위해 사인받아간 서류에 복사본을 한 장 챙겨놓았더군요. 그걸 들고 거실 조명 아래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담보, 대출, 실행 변제, 조건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득 아들이 가족 단톡에 올린 그 은행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죠. 확대해서 자세히 본의 아들이 앉아있는 데스크 앞에 작은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투자? 담보대출?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모든 의문과 불안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아들의 번호를
누르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틈으로 무언가를 밀어넣는 소리였죠.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아래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반쯤 들어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고지서라는 문구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고 납부자 이름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체납 금액은 꽤 컸죠. 그리고 가장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종이를 붙잡은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이 분명히 건강보험료는 다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는 무엇인 걸까요? 현관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찬바람만이 스치고 갔죠. 저는 고지서를 꽉 쥔 채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굳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아직 아들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지금까지의 평온한 가족의 그림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이 고지서를 보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들을 찾아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제대로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자마자 제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메시지가 온 겁니다. 보낸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지만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죠. 엄마 내일 꼭 뵙고 싶어요. 오빠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본 서류가 있어요. 다음 날 딸을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까지 제 마음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아침에 일어나 남편에게 건강보험 고지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거 아들이 분명히 처리했을 거야. 시스템상 오류가 생긴 모양이지. 걱정 마. 남편의 태도는 여전히 아들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지서를 보여주며 체납 금액이 꽤 크다고 말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들이 그런 실수를 하겠어? 그냥 은행에 한번 가봐야겠다. 직접 물어보고 오마. 남편이 직접 은행에 간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혼자 가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강한 고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아들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퇴직금과 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는 것 같았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딸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딸은 이미 와 있었고 얼굴이 매우 창백해 보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엄마 어제 문자 드린 거 보셨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니? 무슨 서류를 봤다는 거야? 딸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적힌 문서의 일부분이 찍혀 있었죠. 근저당 설정 계약서라는 문구가 선명했고 부동산 주소는 저희 집 주소였습니다. 채무자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채권자란에는 저도 모르는 금융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담보금액은 제가 숫자를 읽는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오빠 집에 놀러 갔다가 서랍 서류 더미에서 우연히 봤어요. 오빠는 출장 간다고 나가고 없었고 영수는 화장실에 가셔서 순간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 맞아요.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거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 자세히 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너무 떨려 화면이 자꾸 흔들렸죠. 왜 이런 걸. 제가 더 무서운 건 딸이 다른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화면을 찍은 것 같았는데 은행 거래 내역처럼 보였어요. 이거 제가 오빠한테 빌려준 사업 자금이에요. 오빠가 안전한 재투자한다고 해서 맡겼는데 이 내역 보세요. 이 돈이 오빠 계좌로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요. 다른 데로 대부분 빠져나갔어요. 수신처가 저 금융회사 이름이랑 비슷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죠. 아들의재투자라는 말가족 단톡방에 올린 은행, 사진건강보험료, 체납고지서 그리고 이 근저당 설정계약서 사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끼워져 가는 느낌이었지만 그 완성된 그림은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엄마 오빠가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돈을 맡겼으니까 직접 따지기도 어렵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오빠가 너도 공범이다 라는 식으로 말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왜 딸이 이제야 이 사실을 알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녀도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돈을 걸고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까? 봐, 알겠다. 네 마음 알겠다. 제가 딸의 손을 잡았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목소리가 매우 흥분되어 있었죠. 여보, 은행에 왔는데 말이 안 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내 퇴직금 통장 4명이만 있는 게 아니야. 아들 명의가 같이 되어 있대. 그리고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다고 하더구만. 은행원이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를 보여줬는데 네, 서명이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갑자기 가늘어졌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죠. 여보, 나 갑자기 가슴이 당신 진정해. 바로 갈게 거기 있어. 저는 당장 일어나려 했지만 남편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들이 와 있네. 아들이 은행에 왔어. 뭐? 아들이? 그래, 은행에 와서 은행원과 이야기하고 있네. 내가 화내니까 아들이 와서 수습하겠다더라, 여보. 너는 집에 있어. 아들이 처리한다고 하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죠. 아들이 은행에 갔다는 것 그것도 남편이 은행에 간 것을 알고 따라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미 은행에서 연락이 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어떡해요? 아빠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죠.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 계신가요? 지금 갑니다. 엄마도 계시죠? 모두 함께 이야기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의 어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서두르라는 압박감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지. 엄마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있어요. 딸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집에 가야 해. 내 아버지도 곧 돌아올 테고 내 오빠가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 그런데 엄마, 오빠가 무슨 말로 얼버무릴지 뻔해요. 제가 찍은 이 사진들 찐 거예요. 그래 그 사진들 나한테 보내줘. 내 핸드폰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딸이 사진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숨김 앨범에 저장했죠. 아들이 제 휴대폰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우리 집 그 평생을 함께한 단독주택이
이제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마저도 우리 손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이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는 설정 일자가 약 2달 전이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재투자 서류의 도장을 받아간 때와 맞아떨어졌죠. 대출 금액은 저희 집 시가의 거의 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남편이 아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어요. 아들은 남편의 팔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엄마와 계셨군요. 아들은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제 눈을 피해 흘깃거리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뒤따라 들어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아버지가 좀 흥분하셔서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 저는 일어서지도 않은 채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 퇴직금 통장은 왜 공동명의가 되었고 또는 어디로 간 거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지만 아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소파 앞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그게 다 오해예요.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아들은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듯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공동명의로 한 것은 세금 절감과 상속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큰 금액 인출은 고수익 재투자 상품으로 옮긴 것이라고 했죠. 건강보험료 체납은 회사 격리 실수로 이미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그건 담보 설정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돈을 끌어 쓴 건 아니에요. 회사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해서 임시로 설정해 놓은 건대고 해지할 거예요. 엄마 아버지 걱정시키려고 말씀 안 드린 게 제 잘못이에요. 그의 설명은 매끄럽고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임시, 곧 오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었죠.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왜 그런 큰일을 우리랑 상의도 없이 아버지 그게 제 실수예요. 제가 너무 확신이 있어서 엄마 아버지께 번거로운 일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보조를 마쳤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상품을 옮겨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오해를 사게 되다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변명이었어요.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설명. 하지만 딸이 보여준 거래 내역 사진 그 돈이 실제로 고수익 상품이 아니라 대출 금융회사로 빠져나간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셈일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고수익 재투자 상품이라는 게 정확히 뭐니? 서류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아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전문적인 금융상품이라 설명이 복잡해요. 게다가 서류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어서 지금은 그럼 상품 이름이라도 말해봐. 네 아버지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바라보았죠. 아들은 입술을 깨물더니 평소보다 빠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VIP 전용 부동산 펀드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외국어라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음에 서류를 가져오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제가 맞습니다. 네? 병원에서요? 그 짧은 통화 동안 아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며 말했죠. 병원에서 전화였어.
건강보험 자격정지 상태라서 지난번 심장검사 비용을 보험 처리 못했다고 당장 내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러 가야 한대. 아버지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 격리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제가 바로 연락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아들이 재빨리 말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은행에서 확인한 것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직접 들려오는 소식까지 합리화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죠. 아들러 정말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아버지한테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확신에 찬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아버지.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가져온 서류 말고 진실을 말해달란다. 우리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니? 남편의 질문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고 딸도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죠. 아들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임시로 설정한 거예요, 아버지. 그 펀드 가입을 위한 서류 작업 중 하나였는데 곧 해지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펀드라는 게 대체 뭐야? 이름이 뭔지 어디, 회사인지 왜 내 퇴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이 다시 대출회사 계좌로 들어간 거지? 남편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아들에게 했던 것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입에서 나왔어요. 아들은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그 금융회사가 펀드 운용사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간 거랍니다. 복잡한 절차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며느리 너는 요양원 견학은 왜 다녀왔니? 저도 모르게 그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집중되었죠.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아들을 힐끔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그건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 미리 좋은 시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서. 누가 추천했는데? 이름이 뭐야?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어요. 동호회 분이. 어느 동호회? 나도 그 동호회 회원인데 이름을 말해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동호회에 가입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죠.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아들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지금 저희를 신문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아들의 목소리에 환한 빛이 스쳤어요. 그건 지금까지의 유순한 태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문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다. 너희가 한 말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그건 신문이 아니라 배신이야. 아버지, 저희가 무슨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건 분노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건가 싶었죠. 힘들게 했다고? 네가 힘들게 한 건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아버지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게 한 거 아니니? 딸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그녀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 나한테 빌린 사업 자금도 사실은 보험료 체납액 메꾸는 데 썼지? 맞아. 내가 확인했어. 아들은 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까지 왜 그러는 건데? 네가 그 돈 빌려준 거 내가 강제로 한 거야? 너도 네 사업 확장한다고 내게 도움을 청했었잖아. 서로 필요한 거였어. 그 말에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가족 사이의 돈 거래는 항상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기 마련이죠.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체납은 고의였구나. 네가 일부러 안 낸 거야. 아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현관을 바라보았죠. 아들이 황급히 말했어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누구시죠? 남편이 묻지도 않은 채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한 분은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공증인 배지가 달린 명찰을 폐용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김철수 씨 댁이 맞습니까? 저희는 오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김철수 씨와 부인께 상속 관련 상담 예약이 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상속 상담?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약을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도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죠. 무슨 상속 상담이요? 우리는 예약한 적 없소. 두 분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계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김영수 씨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상속증여 계획을 미리 수립하시려고 오늘 오후 3시 예약을 넣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확인한 걸까요? 김영수, 바로 우리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현관으로 다가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제가 예약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드리려다 깜빡했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는 두 분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려 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아들에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상속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예약을 했어?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직원분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서로를 바라보셨죠. 가방을 들고 계신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실례지만 김영수 씨께서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본인을 통해 재산 관리를 위임하셨으며 조속한 상속 증여를 원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주택명의 이전과 퇴직금 자산의 사전 분배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위임을 한 적 없어요.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두 분 직원은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황급히 명함 2장을 건네주시며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자리를 떠나셨어요. 현관문이 닫히자집 않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남편이 천천히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변명도 하지 마라. 네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사실이지? 그리고 그 돈을 네가 쓴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답이었죠. 얼마야?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남편이 묻자 아들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어요. 3억 원. 3억? 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3억 원?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3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남편의 얼굴도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임시로 사업 자금이 급해서. 무슨 사업이 3억이 급해? 그리고 네가 말한 고수익 상품은 다 거짓말이었지? 내 퇴직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네가 가져간 거고?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억 원. 그 돈으로 우리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돈이 오히려 우리 목을 조르는 빚이 되어버렸다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영수 오빠 사업이 완전히 망할 위기였어요.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부모님 도움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대출도 퇴직금도 우리가 잘 되면 꼭 갚으려고 했어요. 갚으려고? 어떻게 갚을 셈이었는데? 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오빠 사업은 몇 년째 적자라고 하지 않았어? 게다가 요양원 견학까지 다니면서 너희들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처분할 생각이었지?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지만 그 부정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만 믿어주시면 반드시 갚을게요. 지금 당장이라도 대출 이자만은 제가 낼게요. 집 안 잃게 할게요. 그럼 건강보험료는 왜 체납했어? 아버지 병원비가 보험 처리 안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너는 몰라?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가 고의로 체납한 이유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그 돈까지 다른 데 써버렸기 때문에?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여보, 저와 딸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아들도 당황해 다가왔지만 남편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너는 떠나라.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아버지, 가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남편이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며 느리의 손을 잡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서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후의 허탈함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입원하게 되었고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홀로 모든 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딸은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서운함과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이 고여 있었죠. 남편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의 변명과 미봉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집과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이 예약했다는 그 법무법인에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명함을 꺼내 흔들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방문했던 오 법무법인입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김철수 댁에 방문하셨던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제가 김철수의 아내입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상대방의 어조가 진지해졌습니다. 아내, 알고 있습니다. 그때 큰 오해가 있었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제 아들이 저희 부부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퇴직금도 유용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그 빚에서 저희 집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약속은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혼자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계셨고 딸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마주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재산 분야 전문가 다른 한 분은 가사소송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 딸이 찍어준 근저당 설정계약서 사진 남편 통장의 공동명의 변경 및 대출금 유입 내역 은행에서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고지서 그리고 아들이 가족 단톡에 올린 그 은행 사진까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대출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보다는 당사자 남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서명 위조 및 인장 불법 사용 혐의로 형사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 전문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아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자금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채권자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 담보권 실행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아들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면 그 사건과 연계하여 금융회사 측에 대출 계약의 하자 사기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들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 금액으로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들의 재산이 있다면 그걸로 없다면 미래소득에 대한 압류 등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전.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속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유언장을 제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아들이 관리하시던 모든 서류와 도장은 변경하셔야 하고요. 아들을 상속인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에서 제외, 내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아들을 법적으로 상속에서 떼어내다니 그 말 자체가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본 그의 모습, 그의 거짓말과 계산 그리고 남편의 병상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올 때 변호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하시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딸님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가족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길로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깨어 계셨고 딸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끌어당겨 둘 앞에 변호사님께 받은 메모와 계획을 놓았습니다. 여보 딸아, 오늘 변호사님을 만났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되었어. 남편은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첫째 아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해. 서명 위조와 인장 도용으로. 둘째, 그걸 바탕으로 대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야 해. 셋째, 우리가 가진 모든 서류와 도장,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야 해. 넷째, 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넷째, 우리 유언장을 다시 써서 아들을 상속에서 제외할 거야. 병실이 정막에 빠졌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라. 내가 서명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단호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비로소 아들에 대한 모든 유대를 끊어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형사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경찰에서 아들을 소환하여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서명 위조와 인장, 도용에 대한 증거가 너무 명확했는지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지 열흘째 되는 나라들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와 딸 그리고 간호사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고소를 취소해 주세요. 저를 감옥에 보내시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지만 저는 그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조건은 단 하나야. 3억 원 대출을 전액 조기 상환하고 아버지 퇴직금에서 가져간 돈을 모두 돌려놓는 거.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을 즉시 해결하는 거. 그럴 돈이 지금 없어요. 시간을 달라고요, 제발. 시간을 달라고? 너는 우리에게 시간을 준 적이 있니? 남편이 침대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네가 우리 모르게 서류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통장을 털 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더냐?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너가 제일 잘 알 텐데.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저를 교도소에 보내면 여러분도 낙인이 찍인다고요. 그 순간 딸이 내디딘 한마디가 병실을 찬란하게 가르더니 아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빠, 지난번에 형수랑 통화한 거 나도 들었어.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지만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병세가 그렇게 나빠서 오래 못 가실 거야. 그때 되면 이 집 처분해서 대출 갚고 남는 돈으로 우리 신혼집 계약금이라도. 녹음이 끝나자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딸을 바라보았고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가득했죠. 그건 순간적인,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이 말을 자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분을 내보내주세요. 간호사분이 아들의 팔을 잡고 병실 밖으로 데려나갔습니다. 아들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터덜터덜 따라 나갔고 복도 끝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를 돌아보던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낯선 범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 후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서 금융회사 측도 대출 계약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출 잔액 전액을 아들이 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 집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그럴 자금은 없었고 그의 사업체와 개인 자산은 모두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유용분은 아들의 미래 소득에서 차근차근 변제받기로 했지만 그것이 채워질 날은 먼 미래일 것입니다. 남편은 퇴원 후저와 함께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의 명의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오래된 도장은 버리고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들었죠. 유언장도 공증을 받아 제작성했고 상속인은 딸 한 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 집과 돈은 꼭 지켜드릴게요. 그러나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꼭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게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네가 편하게 살아가도록 써라. 지난 나라들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서명 위조 및 인장불법 사용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는 한 번도 저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남편과 함께 정원에 앉아 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남편의 건강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3억 원 대출의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집이 당장 위협받지는 않는 상태가 되었죠. 딸은 주말이면 꼭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황당한 일을 겪었구나. 그러게요. 이제는 아들을 원망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게 된 것 같다. 그냥 먼 길을 떠난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처럼 힘있게 제 손을 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계획했던 것처럼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시간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죠. 정원 끝에 서 있는 단풍나무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조용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그 잎사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뢰도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 내렸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비록 얼어붙은 흙이지만 새로운 봄을 기다릴 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나날도 그렇겠지요.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걸어가겠습니다.